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결국 낙마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하루에만 3차례에 걸쳐 부동산 관련 릴레이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 베트남에서 별세했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보좌진 갑질 의혹부터 부정청약 의혹과 입시 특혜 의혹까지 이딴 논란 끝에 결국 낙마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해명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 28일 만입니다. 후보자는 보수정당에서 3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지 특정 사안 한 가지에 의해 철회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도 일부 소명을 하긴 했지만 부정청약 등 대부분 의혹을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자진 사퇴가 아닌 지명 철회 방식을 택한 건 이 대통령이 지명한 만큼 철회까지 책임을 다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보수 진영에 있는 분을 모셔왔기 때문에 지명 철회까지도 인사권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신 것이다. 철회 결정이 내려진 건 인사청문회 종료 단 하루 만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오전 결정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임명이 어렵다면 빨리 결정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판단도 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합 인사 기조가 후퇴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정 진영이 아니라 전문성 가진 분들을 폭넓게 쓰겠다는 이 대통령의 통합 의지는 그대로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이해훈 후보자, 앞서 15시간 가까이 마라톤 청문회를 통해서 의혹을 해명했지만 결국 국민 여론이라는 마지막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야당은 사필 규정, 이 당연한 결과라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란 점을 부각했습니다. 남영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가 발표된 건 어제 새벽 1시 청문회 종료 후 37시간 만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각종 의혹이 완전하게 해소되기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15시간 무박 2일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적극 해명했지만 여당에서조차 부정청약 추가 의혹을 제기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혼례를 올리고 곧바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진 상황이라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왜 굳이 관계가 파탄난 며느리에게 협조를 구하는 거죠? 용산에 25평 아파트에 그 며느리가 또 나가서 다른 데 살고 했을 때 5명이 가서 살았잖아요. 어떻게 살고 지냈습니까? 저희가 대부분 밤에 가서 잠만 자는 아니 그 잠을 어떻게 잤냐고. 잠이야. 여름인데 마루도 자고 마루도 있고. 잤습니까? 예. 아니 근데 의원님은 댁에 계실 때 안 그러시나요? 마루에는 안 자죠. 네. 방에 자지 왜 마루 잡니까? 야당은 당연한 결과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공세했습니다. 인사검증 체계 보완도 강조했습니다. 의혹이 100가지가 넘는 상황에서 당연한 결과, 사필 규정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픽한 이해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 책임은 전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는 것입니다. 여당은 국민 눈높이를 존중한 고심의 결과라며 화합의 제스처는 별개로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네, 아는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김민곤 기자 나왔습니다. 자, 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훈 후보자를 전격적으로 지명 철회했습니다. 언제 결심을 한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심은 오늘 오전에 이뤄졌습니다. 청문회가 어제 새벽 1시쯤 끝났습니다. 청와대는 그 직후부터 질문과 답변을 복귀하고 여론 동향을 점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정리해서 대통령에 보고하기도 했고요. 어제 내내 고심한 끝에 이 대통령은 결국 지명 철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빠른 결심이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 청와대의 기류는 주말까지는 좀 기다리고 여야 논의를 지켜보자는 분위기였거든요. 내일 여야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지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주 초부터 이 후보자의 인사 논란이 이제 전국을 삼켜버리게 되니까요. 빠르게 철회하자는 결심을 이 대통령이 스스로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당초 기류보다 빠르게 이렇게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청와대는 오늘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사실 이 후보자는 1일 1의혹이라고 불릴 정도로 논란이 많았잖아요. 지명 사흘 만에 터져나온 인턴 막말 논란을 시작으로 부동산 투기나 강남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등 연이어 제기됐습니다. 청문회에 한 번 불발됐지만 이 대통령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당사자의 해명을 들어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의 소명을 듣고 나서도 각종 의혹들이 충분하게 해소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그렇습니까? 가장 핵심인 이 부정청약 의혹부터 충분하게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장남을 포함해서 일가족 5명이 용산 아파트에 전입하면서 부정청약용이라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5명이 함께 산다는 거 입증하기 위해서 위장 전입한 거라 이런 의혹인데요. 이를 두고 이 후보자는 잠은 마루에서 잤다고 답을 했습니다. 여당 청문위원들도 차라리 잘못을 인정하면 옹호라도 할 텐데 어떻게 옹호하냐 할 정도였습니다. 기존 의혹들이 해소되기는커녕 청문회 당일에도 장남의 연세대 입학 과정 추가 의혹까지 더해졌습니다. 할아버지 훈장으로 입학한 거 아니냐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인사검증 책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지명 철회를 하면서 보수 정당에서 공천을 무려 5번을 받았다는 건 은근히 강조를 했습니다. 한 여당 지도부 관계자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검증할 땐 탄핵 발언이나 재산 내역 정도 살펴봤을 것이라면서 아파트 청약 의혹이나 보좌관 갑질 녹음 파일이 나올 줄은 몰랐을 것이라고요. 그러나 야당은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국회의원 공천과 상관이 같냐고요. 명백한 청와대 검증 실패란 주장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통합 인사를 계속 앞으로도 해나가겠다 이런 방침인 겁니까? 예, 정확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청와대는 통합 인사를 통해서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 본인도 정부 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주변에 피력한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 김민곤 기자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하루에만 3차례 부동산 정책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거듭 강조하면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바로잡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면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서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 종료된다는 건 이미 지난해 2월부터 정해졌다면서 재연장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썼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다시 한번 못 박은 겁니다.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 특히 이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고려한 듯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건 유예해보도록 논의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약 3시간 뒤 이 대통령은 또 한 번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엔 뻔히 보이는 새길인데 그걸 알고도 버티는 게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 만큼 정부는 어리석지 않다고 썼습니다. 오히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기보단 버티기에 들어갈 거란 전망이 나오자 반박하는 글을 쓴 겁니다. 그리고 몇십 분이 지난 뒤 이 대통령은 또 글을 올렸습니다. 시장 일각의 증여러시 움직임에 대해 정당한 세금을 내는 증여는 시장경제 원리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하루 3번이나 메시지를 낸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시장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대통령의 폭풍 메시지를 접한 이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어떨까요?
다주택자들 당장 고민에 빠졌습니다. 부동산을 팔기도 그렇다고 버티기도 쉽지 않아져서 난감하다는 겁니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증가할 거란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옵니다. 배정현 기자입니다. 강남 3구 중 한 곳과 경기도 신도시 지역에 각 한 채씩 집을 보유한 30대 A씨. 양도세 중과제도가 부활해도 좀 더 지켜보겠다는 반응입니다. 그냥 계속 갖고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투기꾼으로 프레임을 짜가지고 이걸 다 오히려 중과해버리면은 매물이 줄어들고 오히려 전세나 월세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토지거래 허가제로 거래도 쉽지 않은데 어떡하란 건가? 세입자가 있는데 어떻게 바로 파냐 등의 반응이 나옵니다. 아무리 급매물로 나와도 잘 안 사요. 부정 때까지 가봐야 이게 확실하게 뭔 윤곽이 나타날 것 같아요. 왜냐면 한 4개월 나왔는데 뻗팅겨보자. 그런 주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면 실제로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집을 10억 원의 차익을 보면서 팔 경우 기존보다 3억 1천만 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 고민에 빠진 다주택자들, 증여를 앞당기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증여 상담이 상당히 좀 늘었어요. 끝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는 다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지난달 서울 내 집합 건물의 증여 건수는 1,000건이 넘으면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압박에 나선 만큼 단기 급매물이 증가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이자 친노 좌장으로 불렸던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 별세했습니다. 베트남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끝내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고인은 유신체제 반대 학생 운동을 하다가 1988년 국회에 입성한 뒤 여러 번 정권 창출에 기여하면서 킹메이커로도 불렸습니다. 고인의 별세 소식에 여야 모두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신희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이 오늘 별세했습니다. 향년 73세입니다. 민주평통은 이 부의장이 오늘 오후 2시 48분 베트남 호찌민의 한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의장은 이틀 전 베트남 출장 도중 쓰러져 현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고 심근경색 진단을 받아 스텐스 시술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겁니다. 이 부의장은 민주주의 역사의 산 증인으로 불립니다. 1970년대 유신체제 아래에서 학생운동에 뛰어들었고 1974년 민청학년 사건으로 투옥되며 재하의 운동가로 활동해 왔습니다. 이후 1988년 13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뒤 굵직한 정치 역사를 그야말로 써왔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교육개혁을 추진해 이해찬 세대란 신조어를 남겼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무총리를 지내며 책임 총리의 대명사로 꼽혔습니다. 7선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으면서 2020년 21대 총선에선 180석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결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주평통은 유가족과 협의해 국내 운구와 장례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관계없이 애도의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평생 동안 민주정부를 위해 헌신하신 총리님 편안히 영면하라고 밝혔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오랜 세월 대한민국 정치 현장에서 소임을 다하셨다. 명복을 빈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희철입니다. 김경 서울시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의원. 경찰은 강 의원이 이 돈을 왜 수개월 뒤에야 돌려줬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확인을 해보니까 강 의원이 이 돈의 존재를 알았다고 밝힌 시점부터 반환했다고 한 시점까지 김경 시의원과 같은 장소에서 함께 사진이 찍힌 날만 최소 30일이 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오세정 기자입니다. 공천헌금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강선우 의원. 저는 제 삶에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SNS에 김경 서울시의원이 건넨 1억 원에 대해 처음 안 시점이 2022년 4월 20일이었다고 썼습니다. 전 보좌관에게서 이날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경찰 조사에선 1억 원 반환 시점을 2022년 8월로 지목하고 보좌관에게 여러 차례 돌려주라고 지시했으나 반환이 늦어졌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집니다. 1억 원 인지부터 반환 시점 사이 강 의원 블로그를 살펴봤습니다.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로 좁혀봐도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이 같은 장소에서 함께 사진이 찍힌 날이 최소 39일로 파악됩니다. 모두 다른 날짜에 찍힌 사진들로 엄지를 든 김 시의원 옆에 팔을 들고 환호하는 강 의원 모습이나 함께 식사하거나 손을 맞잡는 사진 등입니다. 서울 강서구 지역 행사나 2022년 6월 지방선거 관련 유세 현장 등에서 주로 촬영됐습니다. 이들 사진이 찍힌 날들에 두 사람이 1억 원 반환 관련 대화를 나눴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강 의원의 정확한 1억 원 수수 인지 시점과 반환 경위를 파악하려고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강 의원을 추가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미국에서 연방 이민 단속국 아이스 요원이 쏜 총에 시민이 맞아서 또 숨졌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30대 남성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당 방위였다고 해명을 했는데 불과 3주도 안 돼 시민 2명이 아이스 총격에 사망을 하면서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이민 단속국 요원이 누군가를 세게 밀쳐 넘어뜨리자 그를 말리는 한 남성. 남성은 넘어진 사람을 도와주려는 듯 하지만 요원들이 남성에게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며 거칠게 넘어뜨립니다. 이후 요원 여러 명이 바닥에 엎드린 남성을 제압하는가 싶더니 벼란간 여러 발의 총성이 울립니다. 지켜보던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릅니다. 현지 시각 24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국 요원의 총에 맞은 37세 남성이 숨졌습니다. 숨진 남성은 미국 시민권자로 미니애폴리스 제향군인 의료센터에서 간호사로 일해온 알렉스 프레티입니다. 이민 단속국은 프레티가 총을 소지해 벌어진 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n individual approached U.S. Border Patrol agents with a 9mm semi-automatic handgun. The agents attempted to disarm the individual, but he violently resisted.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SNS에 프레티가 소지한 총기 사진을 올리며 정당 방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CNN 등 현지 언론들은 사건 발생 직전 프레티가 손에 총을 들고 있지 않았고 총격이 있기 전 한 요원이 프레티의 허리춤에서 총을 빼내 무장 해제된 상태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일 르네 니콜 굿이 아이스 요원의 총에 맞아 숨진 장소에서 불과 1.2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시민 2명이 이딴 총격 사건으로 숨지면서 아이스와 트럼프 행정부에 항의하는 시위는 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이렇게 물 위를 둥둥 떠다니는 커다란 얼음덩이, 바로 유빙입니다. 북극에서나 볼 법한 풍경인데 사실 지금 이곳은 한강입니다. 냉동고 한파에 한반도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송진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강 하구 행주대교 주위에 커다란 얼음덩어리가 둥둥 떠다닙니다. 오리들이 얼음덩이를 피해 요리조리 헤엄치는 모습도 보입니다. 강물에 떠있는 유빙을 발견하고 산책 나온 시민들도 발길을 멈추고 연신 사진을 찍습니다. 일몰 찍으러 자주 오는데요. 이런 모습은 처음 봐요. 이 유빙이 멋있어가지고 이것만 집중적으로 좀 찍을 생각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웠구나 생각이 들고 이런 풍경을 또 여기서 볼 수 있으니까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옆으로는 하얀 유빙들이 한강 위를 둥둥 떠다니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 집어들어 보니 그 크기가 제 얼굴을 가릴 만큼 큽니다. 한강 풍경에서 북극 바다가 연상된다는 시민도 있습니다. 강아지랑 산책 나왔는데 저희도 북극 같다고 하면서 여기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이런 유빙이 생겨나는 건 한강 하구로 드나드는 바닷물 영향이 큽니다. 한강 하류에서는 강물과 바닷물이 뒤섞이는데
한파에 먼저 얼어붙은 강물이 바닷물의 밀물과 썰물 영향으로 서로 부딪히고 엉겨붙으면서 커다랗게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류와 달리 바닷물의 영향이 거의 없는 한강 상류에는 강물이 그대로 얼어붙으면서 판 모양 얼음이 만들어집니다. 한반도를 뒤덮은 냉동고급 한파가 지속되면서 이국적인 한강 풍경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을 해경이 적발해서 납포했습니다. 중국 선원들이 흉기를 들고 격렬하게 저항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해경이 다쳤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해경 단속정이 빠른 속도로 도주하는 중국 어선을 뒤쫓습니다. 야간을 틈타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항공기에 적발된 겁니다. 해경대원들이 도주하는 중국 어선에 다가가자 중국 어선은 그물을 끊고 바다에 버립니다. 어젯밤 9시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2척을 해경이 납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경 1명이 중국 어선에 올라타다 추락해 다쳤습니다. 중국 선원들은 흉기를 들고 격렬히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올라가니까 칼을 들고 있더라고. 칼 버렸는데 안 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냥 제압한 거죠. 시커멓게 타버린 차량에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립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서울 양화교 인근에서 승용차가 보호난간과 충돌한 뒤 전복돼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희뿌연 연기가 가득하고 천장에서는 물이 쏟아집니다. 어제 오후 9시 반쯤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에서 충전 중이던 보조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불이 났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자체 진화됐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구조대원이 전동 서핑보드에 올라타고 자초된 어선으로 접근합니다. 제주 서귀포시 성산 일출봉 인근 연안에서 6명을 태운 어선이 자초된 건 오늘 새벽 0시 23분쯤. 승선원은 모두 안전하게 구조됐지만 암초에 걸린 어선은 일부 파손돼 예인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어젯밤 울산 태화강 억새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축구장 5개 면적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는데 경찰은 혹시나 방화는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아파트와 도심 건물들 사이 강변에서 여러 개의 불기둥이 연기를 내뿜으며 타오릅니다. 와, 이거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군데 다 붙여놨네. 어제 저녁 7시 26분쯤 울산 북구 명천동 인근 태화강 억새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불이 났습니다. 주변에는 3,000세대가량의 아파트 단지가 있어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사람들 좀 놀래가지고 창문 밖을 다 쳐다봤죠. 불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불이. 주민들에겐 화재 장소에 접근하지 말라는 안전 문자까지 발송됐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억새가 바싹 마른 데다 강한 바람까지 때때로 불면서 피해는 컸습니다. 이렇게 울창했던 억새밭은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불에 탄 면적만 35,000제곱미터, 10,000평을 넘습니다. 소방 차량 50대, 인원 180여 명이 투입돼 불은 1시간여 만에 꺼졌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억새밭 6곳에서 동시에 불이 나 방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그런 행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불법적인 행위가 있는지 그런 것 좀 이제 분석해가지고 CCTV를 확보하는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지난해 4분기 20조 원이라는 이 영업이익 실적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임원들에게 위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숫자가 나아졌다고 자만할 때가 아니다. 최고 호황기에 임원진을 향해서 이렇게 위기를 언급한 이유, 이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삼성그룹 임원진 2천여 명 대상 세미나에서 숫자가 좀 나아졌다고 자만할 때가 아니라며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20조 원으로 추정돼
실적 반등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 회장은 임원들에게 자만을 경계하라는 일침을 가한 겁니다. 19년 전 고 이건희 선대 회장에 중국은 쫓아오고 일본은 앞서가는 상황, 한국 경제는 샌드위치 신세라는 샌드위치 위기론도 세미나에 등장했습니다. 위기 의식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지난해 9년 만에 재개된 임원 세미나에서 이 회장은 사직생, 독한 삼성인을 언급한 데 이어 올해는 경쟁력 회복, 제도약으로 기술력에 방점을 찍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첫 번째도 기술, 두 번째도 기술, 세 번째도 기술 같아요. 오는 29일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혹시 콩알금 금테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매달 소액을 들여서 천정부지로 치솟는 금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조금씩이라도 투자를 할 수 있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김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걸이와 반지 등 화려한 세공 제품들 사이로 보이는 콩알만큼 작은 크기의 금, 일명 콩알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년 넘게 모아온 콩알금이 벌써 100개라니 2년 전 금값이랑 비교해봤는데 2배 이상이나 올랐던데요. 온라인에서는 10만 원대에 살 수 있는 0.5g짜리 작은 콩알금을 공동 구매하거나 일명 금테크 챌린지에 참여하는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돈 3.75g짜리 콩알금입니다. 다른 금 제품들은 물론이고 이 10원짜리 동전보다도 한참 작은 크기입니다. 한참 오른 금값이 부담스럽지만 조금씩이라도 투자하고 싶은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콩알 형태 외에도 별과 하트 등 모양도 다양해 취미 삼아 모으기도 합니다. 만약에 달러가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조금조금하게 할 수도 있고 그 선물하기도 좋고. 반지나 목걸이와 달리 세공비가 거의 없어 원재료에 가까운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여러 개를 사게 되면은 많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투자라고 생각하면은 수고비를 더 주고 저거를 보관할 필요가 없고. 끝날 줄 모르는 금 가격 상승 열기에 투자 형태도 점점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대만 타이베이의 랜드마크, 이 101층짜리 초고층 빌딩을 맨손으로 오른다. 상상이 되십니까? 여기 안전장비 하나 없이 이 101층 건물을 바닥에서 꼭대기까지 당당히 정복한 남성이 있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빨간 옷을 입은 남성이 미끄러운 유리벽을 잡고 기어오릅니다. 중력을 거스르듯 아슬아슬 건물 외벽을 타는 남성. 지상을 떠난 지 90분 만에 더 이상 오를 곳 없는 꼭대기에 달아릅니다. 지상의 구경꾼들이 환호하자 두 손을 흔들며 화답하고 여유롭게 기념사진도 찍습니다. 이 건물은 대만 타이베이의 랜드마크인 101 빌딩. 508m 높이로 63빌딩 2개를 쌓아 올린 규모입니다. 대나무를 닮은 돌출된 마디 구조라 오르기가 쉽지 않은 건물입니다. 목숨을 건 도전에 성공한 주인공은 세계적인 암벽 등반가 알렉스 호놀드. And so I think starting felt, I was a little more nervous getting off the ground. And then as I climbed, I relaxed more and more. I was like, oh, this is so fun. 밧줄 등 안전장비 없이 홀로 등정하는 프리솔로 분야의 대가로 2017년에도 미국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수직 암벽 엘 캐피탄을 이 방식으로 처음 올랐습니다. 기존의 4시간이었던 101 건물 등반 기록을 크게 앞당긴 호놀드는 내려올 때는 밧줄을 이용했습니다. 그는 이번 등반으로 약 9억 원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최악의 한파와 초강력 눈폭풍이 세계 곳곳을 덮쳤습니다. 미국에선 항공기 15,000편이 결항됐고 심지어 외출 자제령까지 내려졌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눈보라 속에서 멈춰선 픽업 트럭을 힘겹게 밀어 겨우 이동시킵니다. 눈 덮인 도로엔 제설 차량이 쉴 새 없이 오갑니다. 서부 남부 일부를 제외한 미국 전역에 극한 한파와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미 기상청은 어제 오후 미국 중남부부터 북동부까지 약 2,100km에 걸쳐 겨울 폭풍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18개 주와 워싱턴 DC까지 외출 자제령이 발령됐습니다. This will be the largest snowfall we've seen in a long time. We need you to get inside. 역대 최악의 눈폭풍에 항공기 15,000편이 결항됐고 정전 사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 텍사스주 등에서 최소 15만 가구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대형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지붕 위에선 구급대원들이 눈을 퍼나르고 부상자들은 들것에 실려 이송됩니다. 현지 시각 지난 21일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에서 폭설에 쇼핑센터가 무너지며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습니다. 당국은 건물 옥상에 많은 눈이 쌓이면서 붕괴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엔 25년 만에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사흘간의 폭설에 61명이 숨지고 11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인 캐나다에 100% 관세를 물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캐나다가 중국과 무역 협정을 맺으려 한다는 걸 문제 삼은 겁니다.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국들까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다은 특파원이 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가 중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한다면 캐나다산 모든 상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라고 부르며 캐나다를 중국 상품을 미국에 들이기 위한 하역항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발언은 캐나다가 중국과 밀착 움직임을 보인 뒤 나왔습니다. 캐나다 카니 총리는 지난 16일 총리로선 8년 만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기로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현재 100%인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6.1%로 낮추는 등 파격적 관세 인하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다 이후 카니 총리가 다보스 포럼에서 미국을 공개 비판하고 그린란드 파병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캐나다를 향한 트럼프의 심기가 불편해진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We stand firmly with Greenland and Denmark and fully support their unique right to determine Greenland's future. 이번 트럼프의 관세 위협은 캐나다를 향해 반미 행보를 경계하라는 압박성 경고를 보낸 것이란 분석이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신의 최측근이자 중국군 서열 2위였던 장류샤 부주석을 전격 축출했습니다. 시진핑 체제의 견고함을 드러낸 신호인지 아니면 오히려 불안감을 드러낸 건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성혜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당국이 시진핑 주석에 이은 군 2인자이자 시 주석의 최측근인 장류샤 부주석을 축출했습니다. 涉嫌严重违纪违法，经党中央研究，决定对张又侠、刘振立立案审查调查。 장류샤는 2012년 시진핑 집권 이후 친위 대장으로 불리며 군권을 틀어쥐었던 인물입니다. 특히 부친들이 국공내전 당시 생사를 함께한 전우였던 만큼 두 사람은 어린 시절 형과 아우로 부를 만큼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장류샤가 군부의 영향력을 키우며 시진핑에 도전하고 있다는 소문이 이어지자 결국 최측근 장류샤와 류전리 참모장까지 동시에 중앙군사위에서 배제됐습니다. 군 기관지는 주석 책임제를 훼손했다며 시 주석에 대한 불복종, 즉 항명이 원인임을 시사했습니다. 장류샤는 지난해 12월 22일 군 행사 이후로 모습을 나타내지 않아 신변 이상설이 돌기도 했습니다. 외신들은 테난먼 사태 이후 최고위급 숙청이라며 중국군 최고사령부를 통째로 해체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로써 시 주석이 3년임 직후 직접 낙점했던 군 수뇌부 6명 중 5명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권력을 더 쥐기 위한 조치이자 불안함을 증명하는 신호란 평가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동장군의 기세가 그칠 줄을 모릅니다. 중부지방엔 한파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추위 이번 주에도 이어집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9도 보이겠고요. 글피는 영하 11도까지 떨어집니다. 이번 주 한낮 기온도 영하 2도에 그칩니다. 바람이 불면서 체감 기온은 5도 더 낮겠습니다. 춘천 아침 기온은 영하 14도, 대전과 대구 영하 8도 예상되고요. 광주는 영하 5도, 부산 영하 2도로 남부지방도 춥습니다. 내일 전국이 흐리겠고 서해안과 제주에는 눈이 내립니다. 특히 제주 산간에 많게는 5cm가 쌓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엔 대기 건조함 계속되니까요. 불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